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티칸 직원의 실종된 15살 딸은 스캔들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종교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말이죠. 그러나 테베레 강은 바티칸 성벽 안에서 흘러나오는 비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마치 지프로 태양을 가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이 신성한 도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용궁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작은 크기에 속지 마십시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이 작은 영토는 엄청난 힘을 행사합니다. 단 453명의 인구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세력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호미곶처럼 말이죠. 웅장함과 대중의 눈에 숨겨진 영향력 있는 관행을 넘어 바티칸은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불안한 사건과 섬뜩한 미스터리의 보고입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으스스한 이야기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저명하고 존경받는 국가의 섬뜩한 비밀을 풀어낼 것입니다. 바티칸의 비밀 속으로 떠나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놀라움을 준비하십시오. 신비한 바티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로마의 네크로폴리스, 바티칸 언덕 위에는 장엄한 성 베드로 대성당이 불길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 아래에는 위대한 성 베드로 무덤의 고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 설화처럼요. 까마득한 옛날, 이곳은 이교도 전통에 쌓인 죽은 자의 도시, 로마의 네크로폴리스였습니다. 마치 저승세계 같았겠죠. 서기 64년 로마를 집어삼킨 대화제로 이야기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흡사 임진왜란처럼 끔찍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교활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꼭 조선시대의 영모제로 몰리는 것과 비슷하네요. 이로 인해 잔혹한 처형이 이어졌고 성 베드로는 불행하게도 바티칸 언덕의 초라한 무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묻혔습니다. 4세기 로마에서 기독교가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성견지명이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신성한 매장지 위에 최초의 대성당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국사 건립처럼 의미 있는 일이었겠죠. 이 웅장한 건축물의 중심에는 성 베드로의 무덤이 모셔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세기 후인 1500년대에 현재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등장했습니다. 지하 묘지와 오랫동안 찾던 존경받는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우뚝 솟은 놀라운 걸작입니다. 마치 경복궁처럼 웅장하겠죠. 오늘날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건축학적 브릴리언스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땅 아래 숨겨진 영속적인 신앙과 신비로운 역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밀 기록 보관소, 인류의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보호되고 보존되는 곳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규장각처럼 말이죠.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산의 저장소입니다. 이 신성한 벽 안에는 53마일 길이의 귀중한 석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록이 담긴 책 30,000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해인사 장경판전을 방불케 하네요. 에이브러햄 링컨, 메리 스튜어트 등 이 페이지에 적힌 이름에 놀라실 겁니다. 마치 훈민정음 헤레본처럼 가치 있는 기록들이죠. 마치 눈앞에서 별이 빛나는 역사책과 같습니다. 이 기록 보관소에 담긴 가장 매혹적인 순간들을 여행해 보겠습니다. 용감한 영혼 갈릴러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지구의 움직임에 대한 교회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고 우리는 그를 가택 연금하게 된 재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문난적으로 몰린 정약용 선생님 같네요. 8분 9년 베네치아 교회에 대한 굿노츠기계 기부를 보여주는 문서를 찾아보세요. 진정한 기부 예술과 고대의 강력한 교황령을 보여줍니다. 마치 단군 신화처럼 오래된 기록이죠. 1493년 알렉산데르 6세는 스페인의 광대한 땅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는 칙령을 발표하여 사실상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국경을 정하는 것과 같네요. 그 후 1621년 교황 레오 10세는 마르틴 루터를 그의 신념 때문에 파문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중추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갑신정변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기록 보관소에는 진심 어린 탄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치 백성들의 상소문 같네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 몇 달 전 메리 스튜어트가 교황 식스투스 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탄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숨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요청하는 악명 높은 헨리 8세의 편지를 누가 잊을 수 있을까요? 교황의 거부는 영국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는 것과 같네요. 이 기록 보관소는 역사적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매혹적인 여정으로 안내하는 타임머신과 같습니다. 800년 97년 가톨릭 교회의 심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피고는 다름 아닌 고인이 된 사람이었다는 충격적인 재판을 말입니다. 고 교황 포르모수스의 후계자인 교황 스테파노 6세의 감시 아래 진행된 믿기지 않는 시체 공의회에 대비하세요. 이 기이한 재판에서 고 교황은 무덤을 넘어 교황직을 탈취했다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그가 평화롭게 안식한 지 7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담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괴기한 광경 속에 교황 포르모수스의 시신이 편안한 잠에서 발굴되어 그의 지위에 맞는 성스러운 의복을 입고 교황 법정 앞에 제출되었습니다. 얼마나 섬뜩한 광경이었을까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던 채 한 집사가 고 교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임명되어 재판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믿게도 평결이 내려졌고 그것은 고 교황에게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교황으로서의 그의 행위는 충격적으로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뒤따른 처벌은 오싹하고 비참했습니다. 한때 그를 장식했던 성스러운 의복은 무자비하게 찢겨졌습니다. 헤어진 조각들로 남겨진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몹시 기괴한 전개로 그가 축복하는 데 사용했던 세 손가락이 강제로 제거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더럽힘은 분명히 이 광경을 목격하는 많은 이들의 심장에 두려움을 안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의 모욕은 교황 포르모수스의 시신을 티베르 강이 엄숙한 물속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로마 시대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위해 이전에 예약된 운명이었습니다. 시체 공의회는 권력투쟁이 교회의 신성한 전당에서도 얼마나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소름 끼치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 1979년 이후로 숨어 있었던 비밀 재판소가 세상의 시선에서 숨겨지다가 2009년에 드러났습니다. 신비로운 사도적 형벌 심판소의 인사말을 건네봅시다. 이 흥미로운 기관은 정의와 구원을 찾는 개인들이 저지른 중대한 잘못에 대해 깊이 파고듭니다. 이것은 교황이 직접 용서를 부여할 권한을 가진 극비 재판소를 상상해보세요. 맞습니다. 당신이 들은 대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 신비로운 재판소에 소환된 이들에게 면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삶과 영혼에 미치는 무게를 상상해보세요. 이제 이 재판소가 다루는 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황에게 직접 해를 끼치려 하거나 더 나아가 사제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깊은 고백을 폭로하여 그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악랄한 것으로 낙인 찍히며 범죄자들은 사도적 형벌 심판소의 미로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교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형벌 심판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그가 용서의 순간을 내리면 죄책감의 무게가 덜어집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리세요. 반전이 있습니다. 교황이 용서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잘못된 행동을 한 이들은 자동적으로 파문 판결을 받게 되어 영적 공동체와 단절됩니다. 이 비밀 재판소를 둘러싼 흥미와 신비를 상상해 보세요. 수세기 동안 이 재판소는 비밀에 쌓여 있었고 현대에 이르러서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들, 결정을 내리고 영향을 미친 삶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모습은 인류의 눈에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 용서,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그림자가 춤추고 영혼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한 남자는 어둠에 맞서 희망의 등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티칸의 전설적인 주교 퇴치자 가브리엘레 아모르 신부, 그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분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퇴마, 오싹한 이야기와 우화에 묘사된 고대의 예술은 오랫동안 신비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이 신비로운 관습은 현대에도 카톨릭 교회의 성스러운 벽 안에서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레 아모르 신부는 끈질긴 정신을 가진 독실한 사제로서 이 특별한 소명에 무려 60년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우리 세계를 괴롭히려는 악의 세력과 맞섰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16만 회가 넘는 퇴마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그의 불굴의 헌신을 증명하는 진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둠의 세력과의 서사시적 전투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여러 저명한 교황들도 퇴마의 힘을 행사하며 그 심오한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성스러운 커튼 뒤에서 2018년 바티칸은 세계 각지에서 온 250명의 사제들을 환영하기 위해 문을 열어 연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혜와 고대 관행에 대한 통찰이 공유되는 그 어떤 모임과도 다르지 않은 선택된 소수의 신성한 탐구의 장이었습니다. 가브리엘레 아모르 신부의 유산과 교황의 퇴마 관리자들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으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이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존재와 빛과 그림자 사이의 영원한 싸움에 대한 사색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간 여행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를 탐험하는 짜릿한 경험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역사적 인물들을 만나고 중요한 사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SF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리지만 바티칸 시국 한가운데 숨겨진 흥미로운 시간 여행 이론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로마에 자리 잡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가인 바티칸 시국은 심오한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경복궁처럼 말이죠. 바티칸은 귀중한 걸작과 고대 기록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대중의 눈에 숨겨져 있어 호기심과 음모론을 불러일으킵니다. 꼭 옛날 우리나라 왕실의 비밀 문서처럼요. 펠레그리노 에르네티 신부가 만들었다는 비밀스러운 시간여행 장치 크로노바이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크로노바이저는 에르네티 신부가 역사적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게 해주는 텔레비전과 같은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신기전처럼 놀라운 기술이죠. 잃어버린 로마 연극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까지 이러한 주장들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단군 신화처럼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노벨상 수상자 엔리코 페르미와 나치 과학자 출신의 나사의 상징적인 인물 베르너 폰 브라운을 포함한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최무선 장군처럼 뛰어난 인재들이죠. 그러나 크로노바이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찾기 어려워 에르네티 신부의 이야기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마치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요. 바티칸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이 장치에 대한 추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꼭 숨겨진 진실처럼요. 에르네티 신부가 침묵을 강요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크로노바이저를 단순한 거짓말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구미호 이야기처럼 말이죠. 핵심 인물들이 사라지고 기술적 설명이 줄어들면서 전설은 사라지고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잊혀진 역사처럼요. 이 장치가 실제로 존재하고 크로노바이저를 작동할 수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형이나 고대 연설과 같은 기념비적인 순간들을 목격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마치 조선시대의 한글 반포식을 보는 것처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역사를 직접 탐험하고 싶은 유혹은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숨겨진 유적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크로노바이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신앙과 과학적 탐구 모두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동서양의 충돌처럼 말이죠.
과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역사적 기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위조된 유물처럼 말이죠. 신앙 기반 종교의 경우 이것은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처럼 말이죠. 이러한 장치가 세상에 미칠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인터넷의 발명처럼 말이죠. 크로노바이저는 역사와 지식의 규칙을 다시 쓰는 가장 혁명적인 발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훈민정음 창제처럼 말이죠. 크로노바이저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간 여행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설화처럼 말이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광경을 보고 싶으십니까? 경복궁, 미래도시, 과거의 수수께끼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경이로움일까요? 흥미롭게도 크로노바이저를 둘러싼 이론은 미래는 등한시한 채 과거로의 여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얽매이는 것처럼 말이죠. 에르네티 신부는 역사를 되살리는 데 집착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호기심은 인류가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갖는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역사관처럼 말이죠. 진짜 크로노바이저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간 여행에 대한 매력은 마법 같은 수수께끼로 남아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교회의 웅장함 속에서 숨은 영웅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카톨릭 제국의 진정한 전사, 수녀들입니다. 마치 슈바이처 박사처럼 헌신적인 그들은 가난한 카톨릭 공동체에서 의료센터, 병원, 학교,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전 세계의 가난한 카톨릭 공동체에서 헌신적으로 의료센터, 병원, 학교, 고아원을 운영하며 하루에 $2 남짓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처럼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죠. 하루 $2 남짓한 돈으로 생활하며 카톨릭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로운 여성들은 카톨릭 정신의 화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훌륭한 어머니상을 보는 듯 하죠. 하지만 교회의 계층 구조 내에서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치 과거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처럼 말이죠. 사제, 추기경, 심지어 교황과 같은 고위직은 항상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마치 유리천장처럼 말이죠. 즉, 교회 운영과 교리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발언권이 없는 것처럼요. 미국 수녀 대다수를 대표하는 여성 수도회 지도자 회의 LCWR는 수녀들이 사제직을 포함한 모든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청하며 변화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시민운동처럼 말이죠. 변화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촛불 집회처럼 희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바티칸은 신성한 교리를 위반하고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마치 불합리한 관행을 고수하는 것처럼요. 최근 바티칸은 수녀들에게 낙태와 동성 결혼과 같이 교회와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하도록 촉구하며 사회정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마치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정의 문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마치 정치적인 탄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화로 인해 미국 수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탈출처럼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보수적인 입장은 교회 내 성평등을 옹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기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미국 수녀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처럼 말이죠. 1965년에는 수녀가 18만 명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사진 속 사람들처럼 많았죠. 하지만 2002년에는 그 수가 7만 5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현재는 5만 6천 명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 수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말이죠. 변함없는 헌신으로 카톨릭 공동체에 봉사하는 이 여성들은 인정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처럼 말이죠. 이제 교회는 입장을 제고하고 수녀들의 귀중한 공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마치 잘못을 바로잡는 것처럼 말이죠. 적의 비밀사회들, 고대의 비밀사회, 즉 수수께끼 같은 프리메이슨과
악명 높은 일루미나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집단은 수세기 동안 교회의 사회 지배에 대한 은밀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들의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루미나티의 뿌리는 수수께끼 같은 루시퍼리안 음모와 그 창립자인 아담 바이잘트 에이담 와이하우프트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는 1776년 5월 1일 이 사회를 창립했습니다. 로스차일드 집안의 은행가 그룹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일루미나티의 세계적 야망이 그들의 지배 아래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이 사회들은 교회를 그들의 주요 적으로 보고 궁극적인 파괴를 계획했습니다. 1818년 그들의 이탈리아 지부는 교회의 강력한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교황을 두기 위한 영구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톨릭과 심지어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0억 가톨릭 신자들의 중심지인 바티칸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비밀과 방대한 글로벌 교구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티칸은 부패로 인식된 기관을 비판하는 그룹인 아노니머스와 같은 집단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잘 알려져 있는 반면 미지의 자칭 정체불명의 조직인 Unknowns라는 다른 신비로운 조직이 존재합니다. 1800년대부터 활동해온 이들의 유일한 임무는 바티칸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4,000명 이상의 헌신적인 구성원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스러운 신자들이 붙잡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나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그들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피해왔으며 바티칸의 힘이 상당하여 일부 집단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이 세계에서 교회는 미지의 조직과 같은 존재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직자에 의한 피해 호주의 외딴 시골 마을부터 미국의 분주한 도시 그리고 그 너머까지 가톨릭 교회는 지난 몇십 년간 심각한 성폭력 문제의 증가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교회 내의 중대한 문제의 아픈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조사에 따르면 1950년 이후로 무려 16,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성직자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깊은 슬픔을 표현하며 구원의 길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 교회 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성폭력을 명백히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은폐 의혹에 직면해 있으며 피해자 단체들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취해진 행동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제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1980년대에 미디어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아일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우려스럽게도 보도에 따르면 abusive priests는 정의에 직면하기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이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특히 2000년대 초반 보스턴 글로브의 결단력 있는 보도로 폭로되었습니다. 교회 내의 성폭력 문제의 규모는 글로벌한 우려사항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 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수만 명의 어린이가 영향을 받았고 이는 고통과 아픔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정적인 행동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들의 은폐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비판자들은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교황의 바티칸법 개정 발표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성폭력, 미성년자 착취, 부적절한 미디어 소지 및 성폭력 은폐를 범죄로 규정할 것입니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치유의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합니다. 피해자들은 보상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회 내 개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구독자 사진 시간입니다. 이 사진은 바티칸의 한 사람으로부터 비밀리에 전송된 것이며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기서 뭔가 수상한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정말 그런 모습일까요? 이 사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바티칸에 대한 비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소매치기. 바티칸 시국의 화려함 속에 예상치 못한 도전이 존재합니다. 소매치기. 시민 1명당 1.5건의 범죄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자랑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추격전 영화의 등장인물처럼 추기경들이 마스크를 쓰고 은행을 털고 있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진짜 범인은 북적이는 인파를 이용하는 날렵한 손가락의 소매치기들입니다. 관광객의 수가 많아 이들 교활한 도둑들에게 이상적인 장소가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바티칸에는 기능하는 교도소가 없으며 법률 문제를 감독하는 판사 1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체포되면 두 나라 간의 협정에 따라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선 그들이 나갈 길을 안내받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바티칸 시국의 벽 안에서 범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바티칸의 법률 시스템은 이탈리아의 법을 면밀히 따르며 민감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점에서의 소소한 절도와 같은 경미한 범죄들은 보통 내부적으로 처리됩니다. 범죄자들은 특정 지역에서의 일시적 출입 금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가 가장 흔한 범죄이지만 더 심각한 범죄의 드문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는 바티칸 시국에서 첫 번째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한 직원이 자신의 책상에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티칸 시국의 경이로움을 탐험할 계획이라면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날렵한 손가락의 소매치기에 대한 경계를 잊지 마세요. 수많은 비밀이 가득한 그 신성한 벽 안에는 전 세계 음모론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의외의 속삭임이 존재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고대의 서적과 성스러운 문서들 속에 숨겨진 바티칸 아카이브는 역사적 친밀함의 다양한 컬렉션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론자와 열성 팬들 모두는 이 생각에 끌려 역사적 신비에 가려진 진실을 해독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코펜하겐의 성적 진흙 박물관이 이러한 추측을 확인해주는 속삭임은 갈등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저명한 인물인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와 학자 카밀라 파글리아와 같은 인물도 이 신비로운 이야기의 목소리를 더해 호기심의 열정을 더욱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열린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역사는 예기치 않은 내러티브를 엮는 것을 좋아하며 바티칸의 고대 매력은 특별한 비밀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티칸이 외계 생명체에 대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아닌 신비로운 두개골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바티칸 기록 보관소의 신성한 전당 안에는 우주적 규모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된 비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전 세계의 호기심이 가득한 마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외계 존재와 결탁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기다리세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신비로운 외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속삭임은 모든 지구인을 미래형 컴퓨터 칩으로 이식하는 악마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류의 본질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폭로의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은폐와 기밀 문서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만큼 우리의 푸른 행성 너머에 다른 생명체의 존재가 있을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정부패, 바티칸 은행, 즉 종교사업원으로 알려진 이 미스터리한 세계를 들여다보자. 충격적인 폭로를 준비하라. 바티칸 은행 역사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 중 하나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와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저명한 역사학자 제럴드 포스너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내며
바티칸이 히틀러로부터 매년 교회 세금을 받았던 사실을 드러낸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바티칸 은행의 매력은 서방 은행들의 감시를 피하며 막대한 금액을 은폐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IOR의 안전한 공간에 숨겨진 현금의 산을 상상해보라. 이는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으며 결코 대중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여행하는 동안 많은 질문들이 떠오른다. 바티칸 은행은 어떻게 이러한 비밀스러운 거래를 처리했을까? 이 재정 사기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이러한 거래의 전체 규모가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일까? 바티칸의 신성한 벽 안에서 금융 드라마가 펼쳐지며 가장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에 버금가는 반전들이 가득하다. 바티칸 은행의 음흉한 얽힘은 전문가들과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며 해답을 찾게 한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매년 여름이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따뜻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헌금이라고 알려진 이 모금 활동은 신자들의 마음과 지갑을 열어 소중한 기부를 하도록 합니다. 바티칸은 신자들에게 기부금이 가난을 줄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이러한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매년 모이는 5천만 유로라는 거액 중 단 10%인 720만 캐나다 달러만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기부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티칸은 기부금의 대부분을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적자는 2018년에 무려 7천만 유로, 즉 1억 2천만 캐나다 달러에 달했습니다. 놀라운 금액입니다. 교회법에 따라 교황은 베드로의 헌금을 자신의 신성한 임무를 위해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부금은 재난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진짜 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바티칸 웹사이트에서는 베드로의 헌금을 자선 활동이며 새로운 형태의 가난과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한 기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선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교황이 기금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교묘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모금액의 3분의 2가 교황청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재정 적자는 가톨릭교회 중앙행정과 교황 외교 네트워크의 인건비 상승, 그리고 실패한 투자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사팀은 기부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부금의 대부분이 바티칸의 재정 문제 해결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기부금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금이 바티칸의 중앙행정과 교황의 외교 활동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일 수도 있지만 신자들이 기대했던 기부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많은 신자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교회법은 교황에게 베드로의 헌금을 신성한 임무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부족합니다. 신자들은 기부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법의 보호 아래 이러한 관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자선 행위는 좋은 의도로 행해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행위의 진정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곡한 표현이나 모호한 언어는 종종 불편한 진실을 가립니다.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 부족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필수 서비스의 축소와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분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상승과 잘못된 투자는 예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계획과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